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 동해학대학원에서 명리를 강의하고 있는 윤상엄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자연명리 기초인데요. 이 강의는 자연명리 나의 길을 찾다 이 책을 텍스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책을 먼저 읽고 시청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요,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이 개념은 단순히 철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 심지어는 현대과학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핵심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오행은 동양철학의 핵심 원리이고요. 이 음양오행을 통해서 자연의 생성과 변화를 이해하고 명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리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음양 개념부터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양은 동양 철학을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사상으로 우주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중심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후한에 허신이 쓴 이 설문해자에는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음은 언덕 북쪽의 그늘, 양은 언덕 남쪽의 햇빛을 의미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음양은 단순한 물리적 차이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크고 작고, 밝고 어둡고, 높고 낮고, 따뜻하고 차갑고, 이러한 인식은 동물들도 다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대단한 거는 이런 음양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원적인 힘이구나 인식을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자는 만물은 음을 등지고 양을 끌어안아 충기로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런 설명은 음양이 만물을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함축적 표현이죠. 그죠? 그러면 자연에 존재하는 음양의 원리들을 살펴보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은 해와 달이 서로 당기는 인력의 균형과 조화 덕분에 생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음양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생물들은 해와 달이 만드는 변화와 리듬, 계절에 맞춰서 생존해 왔잖아요. 인간들도 이제 그러한 리듬이 있는데 그걸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잖아요. 식물은 낮에 광합성하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동물은 낮에 활동하고 밤에 휴식을 취하고, 어쨌든 이러한 음양의 주기에 맞춰서 생명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의 가장 기본 구조인 원자 구조를 봐도 전자와 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음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대 그 눈부신 디지털 세상도 사실 알고 보면 0과 1의 이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음양은 우주의 기본 작동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음양은 우주를 이루는 기본 원리로 모든 생명체와 자연현상,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술적 시스템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원자 구조죠. 그죠? 여기가 원자 핵이고 여기가 전자고,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러한 구조는 또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도는 구조랑 유사하죠. 그러면 이제 음양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가장 첫 번째는 상대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구별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 비교에 의해서 음양 관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음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음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다 음양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령 지상 3층이다 그러면 당연히 양이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지하에 비하면 양은 맞죠. 그렇지만 지하 5층에 비하면 이거는 또 음이 되잖아요. 태양이 양의 끝판왕으로 보이지만 이 태양도 태양계 밖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별은 태양보다 훨씬 뜨겁고 밝을 수 있어요. 그 별하고 비교를 하면 결국 태양도 음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양은 상대성에 의해서 구별하기 때문에 만물을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둘째는 이제 이 가변성인데요. 산과 계곡을 생각을 하면 이 높은 산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양이죠. 여기 있는 계곡에 비하면, 그죠? 계곡을 따라 이렇게 흐르는 물은 낮은 데 위치하니까 산은 양이 된다면 낮은 계곡에서 흐르는 물은 또 음이 되는 거죠. 이거는 위치 관점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움직이는 관점에서 보면 산은 정적이죠. 그런데 이 물은 또 동적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적인 거는 음이 되는 거고, 이럴 때는 또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또 양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이라는 것도 상황과 기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구분하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어떤 관점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달리 변화해서 음과 양을 또 세분화해야 되니까, 이러한 관점은 나중에 이제 명리를 해석할 때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의 특징으로는 공존성이 있는데요. 음양은 서로를 의존하는 공존관계예요. 그래서 뭐 남녀, 또 밤과 낮, 해와 달처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와 같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이 양을 만나지 못하고 양이 음이 없이 홀로 존재하면 그 특성이 당연히 사라지죠. 자동차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결국 운행을 못 하잖아요. 따라서 이 음과 양은요, 단순한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관계이고, 그렇게 될 때 생명을 살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오행의 기본 개념을 보면요, 음양보다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인데요. 오행은 사실 계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행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목화토금수가 이제 오행인데, 여기에서 5가지 행, 이 행이라는 글자에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행이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물이라고 하지 않고 오행이라고 한 건데, 이 행이 들어감으로써 5가지의 목화토금수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기의 흐름, 에너지, 시간, 공간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행을 통해서 복잡한 인간사의 변화도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음 이 홍범의 설명을 보면요, 뭐라고 해놨냐면,
이 물에 대해서는 이제 윤화라고 하죠. 그죠? 윤택하고 이제 아래 하자를 쓰는 건데, 물은 적시고 아래로 흐르고, 불은 이걸 염상이라고 하죠. 타오르고 위로 올라가고, 기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무는 휘면서 뻗어나가고, 이거를 곡직이라고 하죠. 금은 쫓아서 변하고, 이거를 종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흙은 심고 거두는 것, 이걸 가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홍범이 나왔던 시기가요, 서경의 홍범은 춘추 전국시대에 나왔고, 그 당시에 오행가들이 사용하던 개념이 이미 이때 일반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에 대한 인식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어쨌든 오행은 각각 특성에 따른 운동 방향, 뭐 에너지, 시간, 공간 이런 것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오행을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그거는 당연히 생극재화에도 쓰지만 인간의 감정에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진 봄비와 금의 기운을 가진 가을비는 물질적으로는 같은 비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완전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비는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줘요. 비가 내릴수록 따뜻해지고 세상은 푸른 녹색으로 변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죠. 반면에 가을비는 비가 내릴수록 추워지고 주변의 풍경은 메말라가고 낙엽은 다 떨구고 그러니까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주죠. 그래서 이 봄비 같은 개수의 여성과 가을비의 개수가 묘월이야. 개수가 유월이야. 그러면 이 두 분이 자식을 대하는 마인드가 완전 달라요. 여기는 엄청 모성애가 강해요. 그리고 자식을 대할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애가 좀 못해도 나중에 잘할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그 가을의 개수는 엄청 차고 냉정한 데가 있어서 자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객관화 시켜서 봐요. 그래서 자식이 좀 못하면은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매사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 가을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이 늦가을이 되면은 생명을 위협하는 겨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낙관적으로 바라본다고 그래서 당면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생명을 다 제거하고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살 기운이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오행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변화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주를 통변을 할 때 이런 개념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개념을 활용을 해서 통변하는 역학인이 별로 없어요. 자, 오행과 이제 계절의 관계를 보면 이 계절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장수장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이 만물이 소생하는 생의 기운과 여름에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장의 기운, 그리고 만물이 이제 결실을 맺어야 되는 수확하는 수의 기운, 또 만물이 휴면하고 모습을 감추는 장의 기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토는 각 계절 사이에서 나머지 목화 금수가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장에 대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분이 시골에 살고 싶어 가지고 시골에 땅을 보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을 지으려고요. 되게 풍수는 겨울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초목들이 다 낙엽을 떨구고 있으니까 지형을 보기에 좀 유리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땅을 보러 갔더니 풍광이 되게 좋았어요. 가격도 적당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날이 풀려서 갔더니 그 산 너머에 축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겨울에 갈 때는 몰랐는데 날씨가 풀려서 가보니까 축사에서 나오는 그 분뇨 냄새가 너무너무 많이 나더래요. 그래서 도저히 집을 짓고 살 수 없어서 자기가 이제 투자를 실패했는데, 그때 그분이 이 오행 공부를 했나 봐요. 겨울이라 그 냄새까지 감춰져 있었는데 그게 봄, 여름이 되니까 그 냄새도 드러났다. 그래서 수업료를 크게 지불하면서 오행을 깨우쳤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명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계절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을 해서 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통변을 하는 역학인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특히 육친관계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령 을일주가 병호월이고 신일주가 임자월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상관격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관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깨발랄하고 외향적이고 표현력이 좋고 오지랖도 높고 말도 가리지 않고 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이 을일주한테는 그런 특성이 좀 더 드러나요. 을일주 상관한테는. 그래서 이때는 굉장히 외향적이고 자신을 잘 뽐내기도 하고 거침이 없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생장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 겨울에 신금일주는 수장하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향적이 아니라 내성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말을 하면은 딱 부러지게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많이 퍼주고 인정이 좀 많다면 여기는 인정이 있으면서도 한번 돌아서면 엄청 차고냉정해요. 그래서 같은 상관인데 계절의 차이만큼 이 둘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육친의 공통분모도 있지만 이거를 배제하고 계절의 차이점을 대입을 해서 통변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역학인들이 많지는 않죠. 그래서 생장 수장을 단순한 어떤 이론적 논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나중에 명리를 통변할 때 요긴하게 활용하는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